오래간만에 국회에 온 것도 뭐 그렇지만 좋은 발표를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막 제가 토론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막 이제 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분야가 사실 같은 장소에서 발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컨텐츠라는 것과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동안. 근데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K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 우리가 수출이 13조 원 정도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K 컨텐츠라고 하는 게 K 뷰티, K 푸드 이것까지 합쳐서 지금 이제 그 설계를 하신 모양인데 새 정부에서. 근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께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신 게 K 컨텐츠 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발표하신 거예요. K 엔비디아에 이은 두 번째로. 그러면 재작년 수출액의 거의 3배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좋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정책 대안이거나 방법론을 보면 제작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과 규제를 개선하겠다. 두 가지밖에 없어서 뭐 준비가 이제 덜 된 상태에서 기사화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목표는 너무 창대한데 방법론은 너무 익숙한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좀 설마설마하다. 이원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비판의 포인트가 많이 있는 공약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현실화해 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달려들 것이냐, 트리거가 어떤 걸 잡아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원재 선생님과 김정열 파트너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두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개념, 플랫폼. 그러니까 연결, 아난드라는 사람이 쓴 컨텐츠 미래라는 책을 보면 요즘 컨텐츠 창조 산업이죠. 그러니까 스토리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창조 산업의 핵심은 컨텐츠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더 좋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고 네트워킹, 연결이라는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산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를 취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창조 산업의 핵심적인 이론을 불확실성이라는 개념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열 파트너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개념 자체가 우리 플랫폼이라는 게 컨텐츠, 스포츠라는 걸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느냐, 경기장 밖으로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정책적인 저는 제한점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출 50조 원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오늘 발표와 토론의 핵심이 될 텐데, 이원재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간섭을 안 하면 잘할 수 있다. 50% 동의하고 50%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의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덕현 평론가님 소개를 들으셨으니까 개별적으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종성 교수님 그리고 황성철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준비해 온 토론문을 5분 정도로 토론 발표문을 먼저 들으시고 발제와 토론 세 분의 이야기를 다 같이 우리가 신테시스해서 거기에서 시사점이라는 걸 찾아내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제가 요즘 잘 쓰는 단어인데 문화복지라는 말을 저는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취향자본이라는 말하고도 상당히 연결성이 있는 부분인데, 산업적으로는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앞서 들고 뛰시겠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놓치고 있는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 문화 복지라는 개념에까지도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좋은 자리에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세 분의 토론을 들어주시면 발제만큼 얻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요즘 평론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토리 컨텐츠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의 제안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덕현 평론가님께서 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엑기스가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정덕현 평론가님부터 해서 세 분의 토론을 연이어서 듣는 걸로 먼저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덕현입니다. 준비해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적어왔어요. 근데 오늘 그 강의 내용 쭉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준비해온 것부터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팬덤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K 콘텐츠, 그 다음에 스포츠 미디어 산업 이 두 부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아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 팬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건 결국 팬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소비자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미디어가 변화하고 미디어 변화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그것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지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요구하는 지점들이 다시 제작자들한테 이게 피드백되면서 제작자들이 콘텐츠를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콘텐츠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얹어지면서 또 해외에도 나가고 뭐 국내에도 소비되고 이런 과정으로 계속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이런 콘텐츠 변화들 그 중심에는 소비자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분 지나갔나요? 영상 콘텐츠하고 스포츠 사이에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스타가 있습니다. 그죠?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팬덤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저는 좀 유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요즘 뭐 스포테이너라고 흔히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실 거고 아까도 여기 이 자리에 그 몇 분 스포테이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셨던 것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예 그 뭐 축구 팬이라든지 야구 팬이라든지 이런 팬덤을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예능 프로그램들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의 영역하고 콘텐츠의 영역하고 이렇게 뭔가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리얼리티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뭐가 진짜냐 이런 거 굉장히 방송 영상에서 되게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스포츠 분야는 훨씬 더 잘 결합이 됩니다. 뭐 각본 없는 스포츠라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포츠 분야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는 거죠. 중계 방송의 영역을 이제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스포츠 중계 방송이 새로운 시도를 했던 어떤 변화 지점들을 제가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사실 씨름 산업이 한때는 거의 국민 스포츠처럼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했던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만기 씨 은퇴하고 쭉 딱 빠져나가면서 사실 관심에서 멀어졌죠. 그러다가 그 씨름의 희열이 방영되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씨름에 대한 관심들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천하장사들 그 장사들의 약간 체급을 낮춘 장사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그들을 비추는 새로운 방식들, 이 중계 방송에서의 새로운 방식들, 그게 예능에서 시도가 되면서 굉장히 뭔가 팬덤 중심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보는 이런 게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씨름에 대한 팬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방송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중계 방송도 이런 식으로 지금의 팬덤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사점을 분명히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씨름의 영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그게 크게 뭐 화제가 돼서 다른 영역에도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 이제 OTT 시대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스포츠 중계, K리그 스포츠 중계하는 데 있어서 한때 우리가 지상파 중심의 스포츠 중계라는 거는 아주 그 엄격하게 양쪽에 어느 편파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 K리그 중계하는 OTT 중심에서 하는 중계라는 스포츠 중계는 편파 중계도 아주 대놓고 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예능적인 방식으로 중계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팬덤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소비자들이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라는 방식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 본다면 지금의 소비자들은 스포츠를 팬덤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K 콘텐츠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일들, K 콘텐츠의 팬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해왔던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K 콘텐츠 소비자들 중에서 옛날에 그 드라마 나오면 드라마에 열광해서 매일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게시판에 올라가서 쓰고 그 팬들 쫓아다니고 하는 어마어마한 팬덤의 열성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K 콘텐츠가 지금까지 성공한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엄청난 제작자들, 창의성을 가진 천재성을 가진 제작자들이 등장해서도 아니고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서도 아니고 진짜 그 핵심 키워드는 대중에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소비자들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겨운 걸 못 봐요. 똑같은 걸 또 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게 뭔가 어색해? 분명히 찾아냅니다. 지적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수용되면서 콘텐츠가 성장을 한 거고 그 과정에는 굉장히 앞선 시선으로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해외 콘텐츠를 다 수용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격이 올라간 대중들의 눈높이들이 있습니다. 늘 시장을 먼저 움직이는 것은 대중들이다. 대중들이 먼저 앞서 있다. 시선이 먼저 앞서 있다. 시장이 그걸 따라갈 뿐이다. 아까 그 설명한 것 중에 이원재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 서브컬처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서브컬처는 마니아들, 오다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비하하는 시선으로 몇몇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오다쿠 문화,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라고 불렸던 문화들이 서브컬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주목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뭐 진격의 거인이라든가 이게 사실 일본 J-팝과 함께 같이 일어난 재패니메이션의 어떤 붐 같은 것도 서브컬처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장처럼 보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공고하고 그 작은 시장이 글로벌하게 연결됐을 때는 굉장한 파괴력을 일으킨다. 잘 들여다보면 한국 콘텐츠도 결국은 서브컬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메인이지만 우리는 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글로벌 사회 안에서 글로벌 산업 시장 안에서 보면 우리는 서브컬처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서브컬처들이 과거에 이 서브컬처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매스미디어 시절에 나오는 것들인데 메인 컬처와 서브컬처를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분화들이 점점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K 콘텐츠가 주목받게 된 지점들이 생긴 거죠. 주목을 받는다는 건 좀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많은 콘텐츠들만큼 우리도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그 대중들의 변화를 잘 들여다본다면 스포츠 산업, 그러니까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도 이것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결국 K 콘텐츠 팬덤들이 경험했던 많은 길들이 사실은 지금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팬덤 비즈니스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쪽을 스포츠 산업에 많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아까 뭐 설명드렸지만 AI 기술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AR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맞물려진다면 팬덤 비즈니스 안에서 스포츠 영역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e스포츠 얘기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e스포츠를 우리가 스포츠 영역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e스포츠의 예를 들면 LOL 롤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게임은 아니지만 사실상 한국이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e스포츠를 직접 현장에서 직관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산업적으로 우리가 키우지 못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만한 팬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생각을 해본다면 팬덤은 취향별로 소비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무슨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스포츠 영역, 방송, 드라마 영역, 영화, K-팝 이렇게 분화해서 생각을 하지만 팬덤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팬덤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팬덤은 스포츠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영화나 이런 거 자기 좋아하는 그거 하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취향 안에 스포츠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팬덤들이 연결시켜질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 그 지원이 저는 기업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팬덤 비즈니스나 아니면 팬덤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스포츠 분야의 콘텐츠든 아니면 그 스포츠 분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서 대중들이 훨씬 더 많이 깨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콘텐츠도 성공하고 스포츠 분야도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적어온 내용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결국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적어오신 내용 속에도 그 팬덤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발제하신 그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팬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 그 평론가님께서 팬덤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방송 그 전공인데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그냥 스타 산업 이렇게 일갈했거든요. 스타 산업. 그런데 요즘 스타 산업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옛날 단어가 되어 있고 이제는 팬덤 문화, 팬덤 산업이라는 말이 그걸 대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론회가 상당히 미래 포럼이 되게 중요한 게 왜 스타 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팬덤 문화, 팬덤 산업이라는 말이 득세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두 개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학자로서 분석을 해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책이나 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팬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임영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아까 박수현 의원님 계시고 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셨지만 정치라는 영역도 이제는 팬덤 산업의 일부로 편입된 거 아닌가? 라고 정치학하는 분이 논문을 쓴다고 하면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논문이 나올 정도로 모든 K 콘텐츠 창조 산업의 팬, 스타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돼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는 창조 산업이 없다. K 콘텐츠가 없다. 그렇다면 팬덤 산업이라는 말에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을 특히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재단에 가야 될 거고 그중에 정책이 개입을 해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발견해내고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노컷 뉴스나 어디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토론 내용 이 부분을 뭐 방송이든 종이신문이든 상당히 강조를 해서 후속 보도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종성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이종성입니다. 저도 이 정덕현 평론가님이 했던 것처럼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을 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스포츠 문화 역사의 전공자인데요. 이 문화하고 스포츠는 이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원지 교수님 이 취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프로스포츠나 한국의 스포츠 컨텐츠가 미디어로 해외에 팔릴 가능성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이거는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국보다 미디어 시장이 5배 정도 다고 볼 수 있는 일본 프로스포츠도 해외에 사실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거기에는 미디어 콘텐츠가 경기 중심,
생중계 중심에 매몰돼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1년에 이 전체 중계권료가 12조 원이 넘는 NFL, 아메리칸 풋볼이나 아니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는 10조 원 가량의 중계권료를 자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리그는 사실은 이 중계권료만으로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요, 경기 중심 컨텐츠에서 벗어나서 팬 중심 컨텐츠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어느 순간 21세기 들어서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왜 우리는 스포츠를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만 봐야 할까? 우리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팬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팬 중심 컨텐츠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와중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스포츠와 문화라는 시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자 자신이 경기장에 직관을 가건 뭘 하건 간에 본인의 경험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팬 문화니까요. 발표를 해봐라라고 이 각 조별로 그런 프로젝트를 줬는데요. 굉장히 많은 조가 경기장, 특히 프로야구 경기장에 가서 스케치북에 자기가 이 응원 문구를 쓰거나 뭐 특별한 이 무언가를 남겨서 이게 TV 화면에 얼마나 잡혔는지, 그리고 TV 화면에 잡혔을 때 그것을 인증샷으로 남겨서 어찌 보면은 그것 자체를 컨텐츠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잡혔고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특정 팀의 유니폼을 입고 이 스케치북 응원을 했을 때 이 공중파 또는 이 스포츠 PP의 화면에 잡힐 확률이 한 5배 정도는 높았고요. 남성 팬에 비해서 남학생들이죠. 남학생에 비해서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사실은 이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 스케치북의 응원 같은 게 사실은 한국말로 보통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 소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 제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그 연락을 받았는데, 해외에 있는 분인데, 영국 분인데, 본인의 딸이 이 한국 프로야구 경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언제 가는데 미리 예매를 해서 좀 만나서 같이 좀 어레인지를 해서 이 경기를 같이 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어렵게 제가 갑자기 시력도 안 좋아지고 노안이 갑자기 심하게 와가지고 클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적으로 구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갔는데 생전 처음 야구를 보는 거래요. 근데 야구 이거 왜 보려고 했냐, 한국에 와서. 근데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영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들이 스케치북을 들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해석이 다 가능하대요. 다른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해외에서도요. 야구는 모르고 한국 프로야구에 대해서 어떤 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여전히 컨텐츠로서의 소구력은 있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이유였고,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치어리더들의 이 퍼포먼스는 K-팝 이 아티스트가 하는 것 이상이라는 게 유럽에 있는 일반적인 이 K-팝 팬들의 여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굉장히 어설픈 발음으로 작년에 이 기아 타이거스 모 치어리더, 이주은 치어리더 덕분에 유명해진 삐끼삐끼 댄스라는 것을 저는 그분으로부터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물론 그날 경기가 아쉽게도 기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걸 봤을 때 어찌 보면 팬 중심의 미디어 콘텐츠로 전환한다면 한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 또는 다른 프로스포츠, 또는 다른 스포츠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다. 더 이상 경기 중심으로 또는 생중계 중심으로
갖춰져 있는 모델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경험을 토대로 좀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 팬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NBA의 예를 들어보면 농구 좋아하시는 분 이 자리에도 꽤 있을 걸로 믿고 있지만 최근 20년 동안 시청률이 평균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NBA 파이널, NBA 결승전의 시청률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 40년간 최악의 이 케이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한 매출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더 이상 NBA는 이 생중계 또는 경기 중심의 컨텐츠에 그렇게 크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에 선수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은 영상, 쇼츠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하고 있고요. 구단 차원에서요. 그리고 팬들이 경험한 본인이 본 경기인 거죠. 경기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오늘 경기에는 어떤 응원 구호를 썼고 어떤 의미 있는 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컨텐츠 의 소구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NBA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NBA 커미셔너가 한 얘기인데요. NBA는 이제 이 스포츠 리그가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를 3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좀 특별한 이 커멘트를 많이 하는 분이기도 하고 좀 괴팍한 분이기도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동영상 보다가 저 껐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사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세계 스포츠 리그 가운데 이 소셜 미디어 팔로워 숫자가 단연 1위고요. 압도적인 숫자로 1위고요. 전 세계 모든 이 기관들 다 합쳐봐도 전체 4위. 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설령 엄청난 슈퍼스타가 환상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농구 경기가 오늘 또는 이번 시즌에 펼쳐지지 않는다 그래도 NBA는 적어도 미디어 매출상으로는 적자가 날 가능성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NBA 정도 되면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를 어떻게 보면 본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이 한국 프로스포츠 또는 한국 스포츠에서도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멋있고 환상적인 이 선수들의 플레이나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을 때 감동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경기에는 졌지만 퍼포먼스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 선수들이 평소에 어떻게 훈련했는지 또는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이 팬들이 성적은 뭐 9등, 10등, 11등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 왔는지와 관련된 좀 어찌 보면은 짠내나는 스토리 이런 것들도 전 충분히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가운데는 성공한 선수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보다는 그렇지 않은 팀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숨기지 말고 이 팬 컨텐츠와 같이 엮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특히 지금과 같은 이 한류 붐이 사실은 일고 있는 때는 유사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잘 협력을 이룬다면 한국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는 미래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도 물론 귀중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의 이 팬 문화 또는 팬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든 나라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팬 크리에이팅 컬처가 생겨난 거야 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벤치마크하기 위해서 올 날도 멀지 않았을 거라고 믿으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손흥민이 우승할 때 국가대표 우리 팀이 월드컵 무슨 뭐 어디에서 우승을 하거나 4강을 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4시에 경기를 하는데도 어떤 그 스포츠 채널에서는 11시부터 4시까지 뭐 생방송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실제 중계까지 이어가는 그 프로그램 편성을 보고 이 스포츠 팬덤이라는 것도 진짜 대단하구나. 임영웅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몇 년 전이에요. 이 정덕현 평론가님을 거의 처음 만났을 때가 방통위 방송대상에 그 심사를 하려고 이제 그 본심에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얼굴을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때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요즘도 방송하고 있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예능 그 카테고리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 줘야 된다. 우리 평론가님은 야 이거 PD가 승부 조작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거 왜 주니? 그래서 논쟁을 벌였는데 제가 다수결에서 져가지고 그 해에 방통위 방송대상 예능의 본상 그 심사 그 수상자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김정열 그 상무님께서도 발표할 때 경기장과 그 이외의 범위로 나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도 팬덤이라는 것이 방송 콘텐츠 레가스 미디어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팬덤이라는 게 어떻게 스포츠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느냐 이건 콘텐츠로 보는 거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스포츠 콘텐츠라고 했을 때 상당히 아직 개발할 부분이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골 때리는 그녀들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예시로 들고 싶어서 이제 문제를 꺼낸 건데 골 때리는 그녀들 때문에 우리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자녀를 둔 여성분들의 풋살 리그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럼 그 김정렬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용품과 공간과 하드웨어와 이런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훨씬 더 축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를 관람하면서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를 했는데 그게 바뀌었다. 그 중에 하나가 팬인데 그럼 우리가 더 바꿔가야 할 여지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체험형 스포츠 산업으로 바뀌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생활형 체육이라는 게 훨씬 더 활성화되게 되면 방송이나 넷플릭스의 콘텐츠화할 수 있는 요지 아이템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스포츠 산업 관련 산업의 시장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A 국가대표팀이 경기하는 것만 관전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엘리트 체육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문화체육을 우리 향유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경제 10대 강국 정도의 수준에 올랐으면 우리는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악기 노래를 하면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콘텐츠 그런 문화 산업의 특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체육은 아직도 관람을 통해서 경기장 내에서 산업 비즈니스가 멈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보면 정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이원재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니치를 찾아야 된다. 니치. 근데 이게 니치라는 게 테크놀로지하고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산업 그 자체 문화의 유형 안에서도 충분히 니치는 아직도 찾을 때가 되게 많다. 단 산업 장르별로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체육이라는 부분에서는 컨텐츠화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의 확산 이런 측면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황선철 사무총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선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 두 분 연사님께서 너무 임팩트 있는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거기에 맞춰서 다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것도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스포츠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영역은 이제 음악, 특히 저작권 쪽이다 보니까 창작자 그리고 창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한 코로나 전이니까 한 5, 6년 전이네요. 그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그 영국에서 한류 관련된 기획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개관식 때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 뮤지엄 이사님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때도 한류가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한류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거 얼마나 지속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둘이서 조금 그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거는 규제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으면은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규제를 못 버텨내면은 10년 정도를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이 규제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사실 그 연사님께서, 특히 이제 이원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시장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하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10년간 3천억이 넘는 징수금액 향상을 가져왔어요. 그때 한 10년 전이면 저희가 한 1,000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지금은 4,500억 이상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올해는 또 그거를 초과해서 징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발전을 했고, 저희의 감독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계속 강화하시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도 사실 이제 이런 신탁단체들의 예산을 정부가 직접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권한까지도 이제 정부가 갖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문화기업에 대해서 완전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간 단체인데 이런 민간 단체를 국유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국가가 이거를 직접 통제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창작자한테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징수 규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저희가 보통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를 할 때 이용자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이제 여기 이제 방송사와도 그렇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징수 이제를 얼마를 할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한테 다시 이렇게 징수를 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승인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요율로 저희는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용자랑 합의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저작권 사용료로 징수하기로 양 당사자가 다 합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을 보내면은 직권으로 그거를 또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시장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을 징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제 이거를 감액을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저희가 징수 요율이 이제 사실 예전에 저희가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이런 징수 요율들을 만들 때 아무래도 시장 이런 게 이제 정착기였기 때문에, 이제 과도기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사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를 예상을 하고 사실 되게 낮은 단가로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징수규정 요율 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0년, 많은 건 20년도 전의 요율들인데, 그런 요율들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일부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또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해도 심사조차를 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것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승인 심사조차를 안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법에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뭐 다른 해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오랜 기간 징수규정 승인 신청된 건에 대해서 심사조차 하지 않는 거는 조금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다시 또 국유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것이냐, 그게 창작자들을 정말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시장 자율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아까 표준화 관련된 얘기도 조금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데,
사실 표준화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다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ISO를 통해서 표준을 획득하고 이거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거를 정제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워낙 저희 한국 시장이 커지기 전에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은 사실은 약간 이제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런 한국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저희는 멀티바이트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라틴어 계열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문자를 쓰는 이런 문자 체계들은 시스템에서 호환이 잘 안 되거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이원재 교수님께서 스포티파이의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지금도 사실 해외 글로벌 DSP는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를 끌어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맵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로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사실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 받아볼 때는 좀 과소평가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건데 이렇게 저희가 사실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 콘텐츠나 이런 아시아권 콘텐츠들에 비해서 실제 저희한테 넘어오는 데이터는 그 양이 좀 축소돼서 들어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민간 차원에서 되게 열심히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사실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뭐 사실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자율에 좀 맡겨주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 지지, 응원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규제를 좀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작권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이 조금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이슈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사실 K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인데 이게 저는 이쪽 영역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창작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창작자가 있어야 콘텐츠 산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창작자가 계속 잘 되어야 콘텐츠 산업도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작 산업의 생태계가 좀 밝냐 미래가 밝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밝다라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규제가 철폐되고 창작자들이 제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K 콘텐츠의 미래도 밝지 않다라는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 그 토론문을 제가 받아보고 참 가요 산업이 결이 좀 다른 토론문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제가 2002년도에 KBS에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방송이 됐고요. 2003년도에 NHK에서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러니까 일본 한류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한 게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원재 교수님 발표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에 50% 동의하는 이유는 우리 K-팝이라는 게 한류의 가장 선두주자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싸이가 강남 스타일 뭐 이거 유행시키는데 국가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신경을 안 써서 싸이가 터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음반 산업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연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에서 드라마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방송 그런 말랑말랑한 로맨틱 코미디를 잘 만들다 보니까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시장이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에 50%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50% 이제 이 얘기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황선철 사무총장님이 발표하시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지원을 해달라는 건 하지만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 규제와 지원과 응원이라는 단어를 막 혼합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저 사람들 괜히 발 담궈가지고 규제하면 어떡하지? 이런 속마음이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요산업 얘기를 보고 이 가요산업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비의도적으로 사실 그 K-팝이 그 세계적인 그 히트를 친 거죠,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 국가의 의무나 뭐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저는 가치이동이라는 단어가 가요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음반사가 돈을 다 벌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방송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사가 돈을 많이 다 벌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 유튜브나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면서 가요산업에서는 그동안 음반사가 돈을 벌던 걸 창작자가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통계를 보면 그 디지털 음원 불법 다운로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음악 산업이 망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전체 음악 산업은 지금은 더 커져 있는 거거든요. 창작자들이 자기 저작권을 보호 못 받는다? 별로 그렇게 관심을 크게 안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CD를 통해서 돈을 벌던 걸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시장이 훨씬 커졌다. CD 산업이 줄어들면서 보완제로서 공연 산업이라는 게 훨씬 더 큰 전 세계적인 시장을 구축했기 때문에 저작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산업의 특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 산업은 지금 사업자들 간에 직종 간에 그 IP 저작권을 가지고 갈등이 지금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방송에서도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저작권을 누가 가질 거냐 그 치리한 그 논쟁의 그 기간을 두고 외주 제작사가 이제야 비로소 저작권을 가졌는데 이 넷플릭스라는 게 들어오더니 방송사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아주 엄혹하고 위기적인 상황이 도래해서 이 참 문제라는 부분이죠. 음반 산업은 제가 보면 지속 가능성이란 아주 무지랭이지만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가만 놔두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생산자 복지라는 거죠. 창작자가 내수 시장에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생산자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계속해서 킬러 인자가 가요산업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BTS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프로듀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생산자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건 오징어 게임으로 우리가 착시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 산업,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그 화려한 산업인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한 걸음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주 52시간부터 시작해서 누리고 있는 복지는 아직도 열정페이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산업의 장르들이 되게 많다.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주면서 그 산업이 기업적인 형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베이스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도 정부가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요산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선두주자이면서도 그 안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벌어지는 이런 그 이해관계들은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시장의 협상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개입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협단체 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 이렇게 세부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종합 토론을 하기 위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키워드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 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게 플랫폼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경제적인 용어니까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 환경, 문화 예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K 컨텐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창조 산업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용어야 어찌됐건 간에 플랫폼이라는 게 전체 산업을 지금 재편해 가고 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트렌드가 팬덤 산업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팬덤이 왜 일어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취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사회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취향, 문화자본 이런 이제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설명을 했는데 취향이 자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취향이 자본이다. 자본이라는 건 내가 다른 경제 활용을 하면 다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잖아요. 캐피탈이라는 뜻이. 근데 취향이 자본이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저기 마이너리티가 좋아하는 그 취향도 그냥 의미가 있다. 그래서 롱테일로 두면 우리 대한민국의 K 컨텐츠 예술 장르는 어디에선가 매출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50% 동의하지 못한다고 드린 게 뭐냐면 취향이 자본인 것처럼 잘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 K 콘텐츠 중에 시장을 완벽하게 형성해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거품까지 이를 정도로 그 활성화되어 있는 이 창조산업의 장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K 콘텐츠의 장르들이 있다고요. K-팝이라는 게 거의 대표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어쩌면 해피엔딩, 뭐 이런 K 뮤지컬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티켓 파워를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취향을 형성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임윤찬이니 뭐 조성진이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계적인 스타지만 임윤찬, 조성진 같은 클래식이 그리고 오페라 시장이 뮤지컬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페라 평생 한 편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아직? 그러면 우리의 문화 수준이라는 건 어디에 맞죠? 이게 뭐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옴니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야 K 컨텐츠라는 걸로 50조 수출, 300조 매출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취향이라는 게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 취향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되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팝, 그렇죠? 드라마, K-뮤지컬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취향이 없이도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내용을 보면서 내가 박수치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클래식이거나 그림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취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가서 돈을 지불하고 소비하기가 어려운 컨텐츠들이란 말이죠. 무용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레가 운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발레에 관심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산업 영역에서 카테고리에서 이걸 체육으로 집어넣건 공연으로 집어넣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소비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취향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가만히 두면 가장 다양한 옴니버, 잡식성 동물인 것처럼 내가 그림도 소비하고 공연도 소비하고 무용도 보면서 K-팝에 열광하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국가가 문화 자본이라는 게, 취향 자본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 교육 제대로 하고 악보 보는 거 교육 좀 시키고 그 짐보리 가서 운동 줄넘기 어디 학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 시간에 이렇게 체육 좀 하게 하고 단체 활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음미체 수업이라는 걸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학교 교육 속에서 취향이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다큐멘터리 우리 너무너무 잘 만들거든요. 다큐멘터리 독립 PD 감독들. 그런데 다큐멘터리 시장이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NHK, BBC 거 아직도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다큐멘터리는 EBS 다큐프라임 아니고서는 잘 안 보잖아요. 그런 취향 자본을 만드는데 정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그게 교육부가 됐든 문화부가 됐든 노력을 해주면 그게 조금 더 자본으로 형성이 되면서 옴니버, 잡식성 문화 소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건 가만두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원재 교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각각 분야에서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토론을 하면서 5시 남짓의 토론 시간까지 토론을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덕현 평론가님께서 스타 스토리 팬덤이 영상 스포츠 콘텐츠의 3대 요소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스타 스토리 팬덤 합치면은 우리는 정치가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다만 이제 이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정치가 그러면은 문화 콘텐츠처럼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느냐? 뭐 소비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각종 정치 쇼를 많이 소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정책이 과연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세상에 어떤 정책이든 가장 중요한 공통된 특징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는 어떤 정책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내지는 반결과, 내지는 손해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사회가 그걸 얼마나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뭐 선한 사람들끼리 토론해서 되느냐, 아니면 싸워서 되느냐, 이런 일들을 저희는 항상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족적인 상태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방금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어린아이들의 교육,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취향을 발달시키는 거. 아마 저는 나머지 인생 동안 유튜브를 켜가지고 이민찬 공연보다 노빠꾸 탁재훈을 더 많이 보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교육시키면 안 되고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황선철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있는데, 돈 주고 나서 자꾸 뭐 이렇게 조건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뉴진스 민희진 사태나 50-50 사태가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사실은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 아니면 뭐 정권에 따라 바뀌어가지고 자꾸 뭔가 내부를 바꿔야 되는 이 창작자들이 이런 일들에서 좀 벗어나는 게 오히려 낭비를 덜 하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종성 교수님 말씀 듣고 지금 제가 떠오른 건데, 과연 한국 스포츠가 그럼 세계에서 소비되는가? 제가 박사 논문이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데이터는 그 APT 테니스 40년치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구했느냐?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축구 게임도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데가 영국에 있는 스포츠 베팅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전 세계 운동 경기를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베팅도 뭐 우리나라 전국체전에도 베팅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양성화해가지고 한국 스포츠를 발전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미 존재했거나 앞으로 더 존재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조건들의 존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화 융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소비해서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냐, 이 문제로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얘기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팬덤이 더 많아지기를 저희는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 사이에 포지티브 썸을 만드는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풍부해져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글로벌 팬들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는 느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다음 페이스의 그 K 콘텐츠의 방향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부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풍부해지는 것에 그동안은 가정에서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교육에서, 문화에서 담당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 5대 강국, 그런 문화 선진국이라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 뭐 그렇게 한번 말을 그냥 숟가락 한번 얹어보고요.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심리적으로 잘 파악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아까 지원 또는 이제 응원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실 근데 딱 잘 얘기하신 게 장르를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에는 정확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딜레마를 겪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어느 사업이든 사실 저희 대중음악 분야라고 하더라도 지원은 필요한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절실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웠던 거는, 지금 아무런 지원도 안 받는 저희 같은 협회도 이렇게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사실 이제 규제를 할까, 저희 기관 차원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괜히 이제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협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문화예술 정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생태계가 정말로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특히 음악 분야, 특히 대중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이 되게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도 오히려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규제 철폐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사실 정부 지원에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뭐 자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중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개념이냐면 요새 K-팝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K-팝의 대부분의 창작을 요새는 해외 뮤지션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예전 초기 K-팝 초기에는 한국 음악 창작자들이 많이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북유럽, 이제 또 미주에서 온 창작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처럼 사실 소프트 파워를 진짜로 넓히기 위해서는 이 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창작자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많은 사실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문화라던가 그쪽의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자본이 좀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제가 말했던 거에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보충하고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그 K-팝의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사무총장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서 들으실 거라는 생각에 그냥 정리만 해드린 거고요. 딱히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토론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좌장을 맡아달라고 그 연락을 받은 게 한 달 전인가 뭐 오래됐어요. 그리고 발제문을 우리 김정열 파트너님 때문에 어제 그저께 아주 늦게 주셔가지고 그저께 종합적으로 받아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취향이라는 단어, 그리고 스포츠를 컨텐츠로 이제 해석을 해내는 이 PPT 발제를 보고, 이 K 컨텐츠, 그리고 제가 전공하는 건 사실은 창조 산업이라는 용어로 방송 뭐 이런 스토리 산업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취향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오늘 마무리 멘트로 뭐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까지를 합쳐서 이야기해 보면 옴니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문화 자본론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다른 진일보한 이론인데, 그것도 어린 시절에 문화 취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이가 50 넘어서 사회의 주류, 뭐 계급, 계층 뭐 이런 쪽에서 더 상위 계층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여기 그러니까 특히 영국 데이터보다, 물론 5, 60년대 통계지만 영국보다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잡식성의 성향이 더 높다. 그러니까 클래식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힙합도 듣고 컨트리 뮤직도 소화하고 그 음악 장르의 그 소비하는 다양성이 엄청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K-팝이 다양한가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지만 90년대 대중음악 이외에는 대한민국 음악 시장의 다양성이라는 게 이 시장성으로 존재했던 적은 저는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댄스 음악 아니면 아이돌 음악 아니면 그 음악 소비하기가 좀 어렵고, 물론 누군가가 다 찾아서 소비는 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다양한 장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럼 왜 우리는 아이돌 음악만 들어야 되지? 이런 측면에서 이 잡식성이라는 옴니버라는 걸 조금 더 다양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있는 쪽으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정부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방송 콘텐츠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소비하는, 왜 우리는 로맨틱 코미디만 봐야 되나요? 넷플릭스 장르하고 우리가 주요하게 소비하는 장르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장르하고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휴먼 드라마하고 장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소비하는 건 넷플릭스에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영국, 미주 시장 이런 데서 소비하는 주력 장르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드는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올려도 오징어 게임 같은 게 그렇게 쉽게 터지기가 어려운 거죠. 왜? 주류 장르를 만들어서 터뜨려야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로맨틱 코미디 너무 잘 만들거든요.
눈물 나게 잘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 생산자, 저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산자 입장에서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걸 만들어지게 하려면 정부가 도와줄 게 없을까요? 제작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장르의 다양성을 담보해 주는데 우리는 모두 10억, 12억짜리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10억, 12억짜리 드라마를 만들면 10억, 12억으로 만들 수 있는 장르, 합당한 장르의 드라마가 양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28억짜리 만들고 누구는 8억짜리 만들어서 제작비의 다양성이 장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런 정책적인 아니면 제작비 지원해 준다는데 그 제작비 지원이라는 것의 지원 방식을 바꿔주기만 해도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문화부 국장님 가셨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지원 시스템에 거기에 3조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콘텐츠가 다양해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간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원의 방향성을 바꿔줌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취향이라는 걸 대한민국이 만들어내고 그 다양한 취향, 이원재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다양한 취향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포용력이 넓어져서 팬덤이라는 걸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잘 만드는 건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이 그 잘 만드는 능력으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포용력이 없어, 다양성이 없어. 그러면 그 측면에서는 분명히 정부에서 고민할 여지는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제 마무리 멘트를 가름하고 싶고 박수현 의원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CBS 사장 대표님이랑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런 그 공약을 제일 먼저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울 걸 예측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정권 바뀌고 나서 관련한 세미나, 국회 세미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열정과 인사이트 대단하게 감사하다는 의견 전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